피곤하시죠? (182페이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행위 5가지를 각각 나열하게 됩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수주하게 된다고 하면 신축 행위라 하고, 대지의 기존 건축물을 종전보다 크게 만들게 된다고 하면 증축 행위입니다. 그리고 개축과 재축은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개축과 관련되어 잠깐 확인하십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추정습니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 줄쳐 놓습니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 표현하고,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줄쳐 놓습니다. 대지의 다음 항목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갑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나 1번 보시면 동수, 층수,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그리고 2번에는 동수, 층수, 높이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한 경우라면 재축 행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진 발생한 포항 쪽을 보시게 되면 흥해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 단지에 5층짜리 건물이 한 5동 정도가 있었을 때, 재축하게 되었을 때 종전과 똑같은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게 된다면 모든 복구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동짜리를 건물 한 동짜리 만들면서 25층짜리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아파트의 가치에서는 조망권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분양하게 되면 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재지변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고 종전과 똑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도 재축이지만 연 면적 합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동수, 층수, 높이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이재민의 복구를 고려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경주 포항 지진 사건 이후에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개축과 관련되어서는 동수, 층수, 높이도 종전과 반드시 같아야 되지만 재축에 있어서는 연 면적 합계가 동일하면, 같은 경우 이하라고 하면 동수, 층수, 높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그렇게만 판단해 주십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건축의 주요 구조 배치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한 법으로서 아마 1962년도에는 여기 평내 우평에는 사람 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살고 있다고 하는 서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한 필지 대지가 200평, 300평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100평, 200평 되는 넓은 땅에 한 20평짜리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 콘크리트 건물이겠습니까? 목조 건물이겠습니까? 목조입니다. 그 당시라고 하면. 그러면 한 20평짜리 목조 건물 건축에 살고 있다가 자리가 별로 안 좋다 싶으시면 같은 대지 안에 저 목조 건물을 조용히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전입니다.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지 안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그 위치 변경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뭐라 한다?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인간의 강한 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축이란 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전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확인해 놓습니다. 추신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단 넘기십니다. 대수원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챙겨놓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물의 기둥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 주요 구조부 밑에 박스 나와 있는데 편집이 좀 잘못되어서 그렇지 파란 박스의 대수선 종류로서 1번부터 9번 있지 않습니까? 얘를 무조건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9번이 나올 겁니다. 아니 9번이 정답 지문이 될 겁니다. 우선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고 2, 3, 4 묶어놓습니다. 기둥, 보, 지붕 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며 방화벽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주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경관지구 동원해 놓습니다. 경관지구 안의 건축의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고 다가구 주택의 가구 안의 경계벽, 다수의 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며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까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서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지붕은 필수 조건이고 저 지붕이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 요건으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이 있다고 하면 얘를 건축물로 취급하게 되는데 이 딸린이란 말은 함께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만약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또는 별개의 공작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공작물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 대상, 설치 신고 대상,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과 관련되어서는 이용담, 사광, 8고, 5태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셨던 것이 지하 고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하 또는 고가란 말 쓰게 된다면 대지 없이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건축법 적용대상 건축물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분쟁 발생하게 됩니다. 누군가 책임져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대신 종국에는 법이죠. 그래서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듯이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건축법령 적용 대상과 배제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이 배제 대상에 대해서는 28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모의고사에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저랑 내기하셔도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 우리가 좀 까다롭게 보실 수 있는 것이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으로서 전부 적용하는 것과 일부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20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 꼭 어렵게 나옵니다. 이걸 공부하기 위해 지나치게 수고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공부해놨던 게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신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딱 하나만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신다면 문제 정답 찾는데 전혀 지장 없으실 겁니다. 20년에 한 번 나올 것도 한 번씩은 해놔야 되거든요. 대신 초창기에 해놨다가는 너무 공부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버릴 건 버리는 게 나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게 건축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 또는 두 문제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것으로서 우리 잠깐 보셨던 게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의
차이점을 함께 보셨는데, 현재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평내 고평에도 비행기 지나다니는 항공구역이 있거든요. 그 항공구역에 고층 건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제1롯데월드 같은 규모의 건물을 만들게 된다면 항공기가 정상 운행할 때는 문제 없지만 비정상 상황이라고 하면 고도가 낮아짐으로써 건물과 충돌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구역에 있어서는 고층 건축물 등을 함부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게 되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 아래층에 화재 발생 시에 건물 상층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쉽게 대피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층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법령과 관련되어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11층 이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 대연각 호텔 화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대신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게 대연각 호텔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소방 펌프 기능이 중력을 거스르는 장부로서 지표면부터 40m까지는 펌프가 물이 좀 도달하게 되는데 40m 초과하게 되면 물이 아예 안 닿습니다. 그러면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이라면 보통 4m를 한 개 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0층짜리라고 하면 40m 이하이거든요. 그러면 40m 이하 10층짜리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와 관련되어 소방대가 출동해서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과 관련된 기준이 좀 덜 적용되는 반면 11층 이상의 경우는 소방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40m 이하 건물은 화재 발생 시에 화재를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40m 초과하게 된다면 화재 위험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11층이 바로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 기준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가끔 스프링쿨러나 또는 내화 구조, 방화 설비, 방화 구획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된다고 하면 걔는 11층 이상일 때. 헬리포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헬리포터. 소방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좀 발음이 이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헬리포터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수평 지붕일 때만, 평지붕일 때만 헬리포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헬리포터의 설치 대상도 모두 11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와 관련된 건축물, 화재와 관련된 각종 법적 적용 기준이 적용되는 규모라고 하면 죄다 11층 이상으로 한번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11층과 소방과 관련된 규정들이 함께 엮여 있다면 그 점은 맞는 것으로, 대신 10층 이하를 소방과 관련된 규정에 적용돼서 삼고 있다면 무조건 틀린 거 잡아 나가시는 것도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표면부터 150m까지 물이 닿을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상용으로서 행주대교 지나가는 길에 여름철에 한강 한가운데 만들어 놨거든요. 150m까지 닿는다고 합니다. 이게 소방용이 아니라 관상용인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항상 11층 이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 살피실 것은, 만약 건축물이 25층이고 높이가 120m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얘는 고층 건축물입니다. 층수는 미흡하지만 높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갖췄을 때 고층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되어 우리는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이라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환기시설물, 공기흡입구, 배기구가 있다면 부속 구조물이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다음 중 주요 구조부 아닌 것 찾으라고 시험 문제 내게 되었을 때 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의 바닥이 집 표면 아래 있는 경우로서 집 표면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두 개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하층에 관한 설명이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아직 못 보셨던 게 발코니가 있는데 얘는 나중에 진도 나갔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편제상 뒤에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서 건축물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은 아마 마지막 시간 때, 건축부 마지막 시간 때 함께 보게 될 겁니다. 대신 나중에 제가 뭐 자료 만들게 되면 이 순서대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공자물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종류 구분에 대해 무조건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작년에는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주변이라고 하면 축소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별로 다들 안 좋아하는 표정이지만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종류 구분을 올해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천천히 한번 해놓으시면 됩니다. 별로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건축물 관련 행위입니다. 여기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건축 행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대수선 용도 변경 그리고 작년까지는 크게 가치 없었지만 올해부터 갑자기 중요해지는 리모델링 6월달에 법 개정되고 나면 저 리모델링 개념에는 대수선하거나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까지를 리모델링이라 한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 개정상 우리 시험을 10월 달에 치르기 때문에 9월 이전까지 개정된 내용이 있다면 시험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개정되는 것은 충분히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리모델링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라고 하는 건축물 규모를 판단하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의 규모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그 규모 이내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개축 또는 재축입니다.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개축이고요.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게 된다면 그때는 재축인데 연면적 합계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현상을 보이는 경우라면 신축이고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 상태라고 하면 증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원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하실 거죠.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수원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보실 때까지만 벽, 3, 계단, 경관이란 말로 대신해 주시는데 여기 경관이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끔 계단 중에 108계단이든 깔딱계단이든 계단 이름 붙이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단은 벽삼계단이라 생각하시고 벽삼계단 아름답다. 벽삼계단 경관입니다. 그러면 여기 벽과 관련되어 올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2가지입니다. 내력벽. 여기 내력벽은 우리 아파트 보시게 되면 아파트 양측에는 발코니 창과 작은 창이 구성되어 있는 벽면이 있고 양쪽 끝에는 측벽에는 창문 없는 벽면이 있습니다. 그 창문 없는 벽면을 내력벽이라 하고 이러한 내력벽을 조금이라도 증설, 새로 만들거나 해체, 여기 해체는 철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해체하게 된다면 해당 건축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미리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은 때만 대수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에 해당되게 되는데, 여기 수선 변경 시에 20제곱미터 수선하게 된다면 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는 때는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만 대수선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외벽 마감 재료입니다. 여기 외벽 마감 재료는 최근 제천이나 밀양 화재 사건 보신 적 있으십니다. 불에 타신 분보다는 유독가스에 중독되신 분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외벽 마감 재료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잘못해가지고, 외벽 마감 재료와 관련되어서는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해서 과거에 마감 자료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샌드위치 판넬은 스티로폴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철판 붙여놓은 것을 말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 불에 취약하다 보니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고, 최근 이 외벽 마감 재료와 관련되어서는 법을 개정해서 불연 재료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연 재료라 함은 불에 아예 안 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이 최근 2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3년 전에 만들어진 건축물의 경우는 외벽 마감 재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화재와 관련된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저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평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 대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원에 외벽의 마감 재료는 만들어져 있는데 내벽의 마감 재료는 없습니다. 내벽 마감 재료는 우리 가정집이라고 하면 도배 해버리고 마시고, 우리 학원 같은 건물이라고 하면 페인트 칠하고 마는 것이지 내벽 마감 재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내벽 마감 재료 거론하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선 변경 시에는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때만 대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잠깐 살펴주시는데, 방화벽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 방화벽과 관련되어서는 방화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면적 관계없이 수선 변경하게 되면 모두 대손에 해당됩니다. 대신 이 방화벽은 건물 한 층이 여러 거실로 벽면으로 구획되었을 때 건물 한 거실에 화재 발생하면 인접한 건물에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획을 방화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방화벽을 조금이라도 수선 변경하게 되면 화재 안전과 관련되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대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시에만 대손이 되는 것은 무엇? 내력벽과 외벽 마감 재료의 경우에만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다거 다세택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보시는데 증설 해체 시에는 개수 관계없이 모두 대손에 해당되고 수선 변경 시에는 몇 개? 3개 이상. 그러면 이것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건물 한 동에 기둥 2개를 수선함과 동시에 보를 2개 수선하게 되면 대손 아닙니다. 기둥만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손이지 합쳐서 3개 이상이 아니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주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대손에 해당되는데 이렇게만 이해하고 지나가십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 비상계단 이용하고자 한다면 갑종 방화문인 철제문을 한번 열어야만 비상계단 이용할 수 있죠. 우리 학원 같은 구조의 경우는 계단을 피난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4층 이하의 건물을 이용하시다 보면 계단 이용할 때 아무런 구획 없이 철제문 없이 계단을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한 계단 형태를 주계단이라 하고 5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는 갑종 방화문, 철제문을 한번 열고 비상계단 사용할 수 있다 해서 그러한 구조를 피난계단이라 하고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갑종 방화문을 2번 열어야만 비상계단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특별 피난 계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모두 건물 내부에 만들어져 있는 계단으로서 이를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게 됩니다. 5개 계단은 대수선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5개 계단은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드리는데, 이 경관지구는 한옥 마을이 경관지구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여기 한옥, 만약 한옥 30평짜리 신축하고자 한다면 땅값 빼고 순수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시는지 아십니까? 7억 정도 듭니다. 근데 아파트 32평 땅값 빼면 순수한 공사비가 2억 듭니다. 한옥 만들고자 한다면 한옥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은 유지 보수 비용이 목구조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은 큰 공사 해줘야 되는데 그때 드는 비용이 한 8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저축해야만 30평대 한옥에서 잘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도 한때 한옥에 조상님의 물려받은 한옥에서 계셨는데 수립이 되느라고 정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옥은 유지 관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옥을 대부분 양호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넘쳐나십니다. 다만 한옥 마을로 지정되어 있고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면 다음 세대까지 보여줄 수 있는 한옥 남겨놔야 되죠. 그래서 경관지구 안에 건축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거나 담장 변경하는 것만큼은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받아 대수선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경관지구란 말이 있을 때만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대수선과 무관하게 됩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관지구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어디다? 한옥마을이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인사동이나 북촌 그리고 전주에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건축물의 외부 형태 변경하거나 담장 변경은 대수선에 포함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얘는 벽 3 계단 미관으로 벽 3 계단 경관이란 말로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벽과 관련되어서는 내력벽과 외벽 마감재를 보시는 게 일입니다. 제가 다가구 다세택에 대해서는 한번 건너뛰었는데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숫자 3과 관련되어서는 기둥, 보, 지붕틀 3가지, 수선 변경 시에는 3개 이상이란 말을 꼭 한번 봐줘야 됩니다. 계단과 관련되어서는 오늘 보신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 지금까지 계단이 정답 지문 나온 거 못 봤거든요.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지구 중에 경관지구라는 말 썼을 때 대수선 범위에 포함되고 만약 고도지구나 보호지구라는 이야기 나오면 틀립니다. 경관지구일 때만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킨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이 경관지구가 4월 다음 주에 바뀌거든요. 법이. 다음 주에 바뀌는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 아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제가 하여튼 뻥을 치더라도 나올 만하다는 이야기 드리면 그 부분만큼은 좀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별표 하나 해놓으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꼭 정리해 놓습니다. 3번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3.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찾으셨는데 얘는 안 보십니다. 나중에 제가 양가로 2번과 관련되어 한번 정리해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대신 저도 안 하는 게 마음 편하다 생각합니다. 완전 고수가 되었을 때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안 보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적용 완화에 대해서는 체크십니다.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 안 하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으시죠. 뭐 아쉬워도 어쩔 수 없으십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494페이지 봐주십니다. 494페이지 사셨죠? 건축물, 건축 등. 이제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 과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행위 범위에는 건축물 건축 있었죠. 예, 한 2주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서 국회법에는 국회법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다면 모두 개발 행위이고, 저 개발 행위를 꼭 필요해서 하고자 하면 저 개발 행위 하고자 하는 위치 장소의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하며,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총 6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허가 대상 중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 4가지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차라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따른 행위, 그리고 경작 목적의 토지 형절 변경, 재복구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그리고 4번째 녹간 농해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다만 육상의료 양식 목적은 제외한다. 그런 것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허가 대상에 해당되게 된다면 기환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게 되며,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고자 하는 기준 요건에 있어서는 3가지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면적 요건에 충족할 것, 기환경에 관한 문제 없을 것. 특히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5천 미만은 두 곳입니다. 아니, 5를 거울에 반사시키시면 얘가 숫자 2로 보이시면 도시지역 중에 절대 보존 용도인 보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절대 보존인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 관리 지역은 3만 미만입니다. 하여튼 뭔가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만 미만은 3개, 3만 미만은 3개, 만 미만은 4개가 있었는데, 우리 이 2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보존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5천 미만은 2곳.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나 보셨습니다. 여기 허가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조건 붙일 수 있는 것은 기환경에 관한 문제이고, 저 조건부 허가받은 자가 민간의 경우는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얼마? 2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너무 심합니다. 총공사비의 20% 범위 내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아마 30% 내려가겠으면 이행보증이 아니라 삼행보증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총공사비의 20%로 기억, 예.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가 기준과 관련되어 우리 난개발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모든 행정청이 에브리바디가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항상 시조 중에 청산리 하면 녹개수요. 벽개수는 나중에 국어시험 볼 때 필요하신 거고, 공법시험에서는 녹개수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녹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수목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기지개였습니다. 하여튼 뭔지 몰라도 그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유보용도 보존 용도의 경우는 특광시군이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장관리 방안의 필수사항은 4가지였습니다. 기반세에 관한 사항과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임의 사항으로 빠지게 되고, 건투선 지정에 관한 문제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갑자기 이제 침묵을. 그리고 기반시설 연동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것,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적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되어 특광시군이 지정하여야 하는 것, 규제 완화되거나 20%라는 말 기억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절차,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정치 거치는데,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주민 의견 정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 부담 고객이 지정되게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반 설치 계획은 1년 내 수립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데 대학은 있다 없다? 대학 없습니다.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반설 설치 비용에 관한 문제로서 연면적 200m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하는 때에만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국가 지방 자탄 낸다 안 낸다? 역시 우리는 훌륭하십니다. 나라는 돈 안 냅니다. 국가도 돈 낸다고 하면 마음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가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허가받는 건축 허가나서 2개월 내 설치 비용 얼마 부담할 것인지 통지하고 납부한 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을 내야 되며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물납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보셨고 최근 계속 시험에 활용되는 것이 기반설 유발 개수입니다. 유발 개수일 때 단독택과 공택은 전기 수도 사용량이 1인당 사용은 같지 않습니까? 1종이 많습니까? 2종이 많습니까? 2종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건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올해 저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할 거 다 있는데 사실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절차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니 하신 것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는 쪽으로 하고 예 건축 절차 잠깐 봐주십니다. 여기 건축 절차와 관련되어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을 국계법에 실제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건축 절차는 건축법의 절차를 따름으로써 국계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류를 준비하게 된다고 하면 건축법상의 절차 준비 서류 갖추면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국계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도 동시에 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음으로써 국계법상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저 건축주가 건물 건축하고자 하면 건축사 등이 작성해 준 설계 도면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때에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지 사유권 확보한 때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아파트 분양받고자 한다고 하면 계약금 체결하고 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토지를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계약금 10% 정도를 걸고 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계약 해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대신 중도금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 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중도금 10% 지급하면서 나머지 잔금을 대출받아 해결하겠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인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용권 확보한 것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용권 확보에 관한 사항들을 잘 처리해 주시는 게 좀 유능한 부동산 중개업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라는 것을 확보하게 되는데 저 소유권 확보하기 전에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을 마음대로 허락받은 상태라고 하면 그것을 사용권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 건축하는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만 확보하더라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분양 목적에 공동주택 건축하는 때는 반드시 대지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권 확보한 때는 건축허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최근 동탄 2기 신도시에 땡땡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만들어 놨는데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공사 기간이 보통 30개월 정도 잡혀야 되거든요. 8개월 만에 공사를 완공해 준 훌륭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장도 이번에 구속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25층짜리를 8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면 그 아파트 단지 하자가 12,000건이 발견되었다더라고요. 진짜 하자 심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 정도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4층이나 5층짜리 빌라 땅 파기 시작해서 한 2달, 석 달 만에 공사 끝내는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 분양 목적의 공택을 만들면서 대지 사용권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 지급하는 것을 6개월 뒤에 넉넉하게 잔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건축허가 갖고 2달 만에 공사 끝내버리고 빌라를 분양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빌라 분양하고 분양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으로 지급하면 참 좋은데 그 돈 들고 튀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니 이제 분양 목적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뭐만? 소유권만. 만약 분양 목적의 공택을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고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이름만 써보면 틀립니다. 분양 목적의 공택은 오직 뭐만?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한 4층짜리나 또는 5층짜리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가 분양하면서 가끔 지하철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상가 분양받으면 평생 월급처럼 따박따박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나온다. 그런 전단지 광고 못 보셨습니까? 나중에 제가 없어지면 분양 목적의 상가를 만들고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분양 목적 공택에 있어서는 오직 뭐만? 소유권 확보한 때 건축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챙기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에 있어서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동의 얻은 때 재건축할 수 있죠. 집합 건물법의 관리단 집회 결의 보시게 되면 통상 결의는 과반수이지만 규약의 설정 변경에 대해서는 4분의 3, 공용 변경 4분의 3, 재건축이나 건물 가격의 2분의 1 초과하는 멸시 부분에 대한 복구는 다 아시면서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둘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집합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집합건축법에서는 구분소유자 의결권 5분의 4, 총 80% 이상의 동의 얻어 재건축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도 건축허가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종전 건축주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의 사용권을 100%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는 얼마? 80%만 확보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20%에 대해서는 집합 건물에 대한 신축 등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20%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재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학원 같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얘를 재건축하겠다고 지분 80% 동의 얻었다고 하면 지분 20%는 반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 놔두고 나머지만 재건축할 수 있다? 공중에 달랑 혼자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매도 청구는 건축허가 받은 이후에만, 건축허가 전에는 매도 청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된 결의를 갖추고 허가를 받게 된다고 하면 허가받은 이후에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절차로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는데 저 사전 협의 절차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공법입니다. 워낙 뻔한 질문을 던져가지고 당황하셨습니다. 대신 사법에 집합건물법과 관련되어서는 저 재건축과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을 몇 개월? 2개월로 정해놓고 있지만 여기는 공법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면 협의 매수하면 되지만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그제서야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공법에서는 시가 아니면 감정평가액 나와야 됩니다.
특이한 가격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지법상의 가격이 있었죠. 뭔지 모르지만 아는 표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개설 부지와 관련되어서는 10년, 20년이 있었는데 10년과 관련된 것이 매수 청구였죠. 그때 매수 가격은 공지법상의 가격. 그것 빼고는 감정평가가 아니면 시가 나와야 됩니다. 시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집합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고자 집합건축법상의 요건, 그래서 구분 소유자 총수의 80, 지분 80% 이상의 동의 확보하게 되면 건축 허가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분 20%를 취득할 목적으로 매도 청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국회법에서는 매수 청구입니다. 내 거 사가라. 여기에서는 팔아라.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훌륭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안전영향평가는 초고층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받기 전에 허가권자 실시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전영향평가 초고층 건축물이라면 최근 송파에 만들어진 제2롯데월드 건물입니다. 그 제2롯데월드 건물 만들면서 싱크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었다고 신문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요즘 공사 안 하니까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촌호수 물이 빠졌다는 이야기도 좀 들으신 적 있으시고 아무래도 모든 게 제2롯데월드와 관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건물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집안이 이런 무게의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전에 무엇?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건물 건축하는 대지 집안이 이러한 건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안전영향평가 통과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최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영향평가 대상에 대해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빈칸 2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엮이는 것, 옳은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잡아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는데 건축 허가하는 자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광시군, 기본 특광시군입니다. 구청장 안 나옵니다. 대신 국회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는 시, 군, 구청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집을 하나 만드는데 장관이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바쁘신 도지사가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남양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하는 때 건축 허가 대상이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허가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허가권자 그리고 건축허가 대상이 무엇인지 그 범위까지만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 되지 않으실 겁니다. 쉬었다 하실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 쉬었다가